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소설가 헥터 휴 멀로의 황혼입니다. 1870년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작가는 한때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언론인이 되었는데요. 정치 풍자 소설인 웨스트민스터 특보라는 소설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황혼은 작가 특유의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황혼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어느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되었을 때 고츠비 씨는 하이드 공원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공원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바삐 오솔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황혼을 등에 지고 길가의 흐릿한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달빛 아래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고츠비 씨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쓸쓸하고 우울한 그 분위기가 오히려 편안한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들은 그의 마음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땅거미가 길게 드리워진 침침한 공원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머물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고츠비 씨는 자기가 바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어두운 저녁빛과 짙은 나무 그늘이 사람들의 낡은 옷과 슬픈 눈빛 그리고 생활에 짓눌린 지친 어깨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불행한 불황자들은 박쥐처럼 밤에만 나타났습니다. 놀러왔던 사람들이 막 공원을 빠져나가는 시간에 말입니다. 황혼의 저녁빛은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고츠비 씨만큼이나 편안했습니다. 고츠비 씨의 오른편 공원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그곳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였습니다. 밝고 화려한 그 세계의 불빛은 빽빽한 나무숲 사이를 뚫고 비춰왔습니다. 조용한 공원 안에서는 그곳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더욱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마부가 가축을 모는 고함 소리, 수레바퀴 소리, 따가닥 따가닥 한길을 달리는 말 발굽 소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 앉아 있으면 이곳과 소란스러운 바깥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계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킬 만큼의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츠비 씨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시끄러운 바깥 세계에서 함께 어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술집에 드나들거나 재미나는 일들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추비 씨에게는 인생에 대한 높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공원에 앉아있는 불황자들과 자신이 서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추비 씨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추비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다가와서 옆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추비 씨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침침한 빛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주 가난한 노인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초콜릿을 한 상자씩 사거나 양복 단추에 꽃을 사서 꽂을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할 때 고추비 씨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노인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 집이라도, 아니, 가족이라도 있을까? 만약 있다면 어떤 집,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히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아마도 가족들은 노인을 귀찮은 짐이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노인을 무시하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겠지.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닐까. 낡아 빠진 싸구려 집에서 친척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지도 몰라. 이웃들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겠지. 아마 집주인 여자만 매주 노인이 내는 방세에 관심이 있을 거야. 고추비 씨는 노인이 천천히 멀어지다가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공원의 저녁빛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젊은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추비 씨는 뚫어져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는 방금 전 그 노인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추비 씨 옆에 앉더니 몹시 화가 난 듯 입속으로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고추비 씨의 관심을 끌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군. 젊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솔직한 것 같았지만 어딘지 교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몹시 안 좋습니다. 젊은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오늘 저처럼 재수가 없다면 기분이 그리 좋진 않을걸요. 젊은이는 우거지상을 하고 고추비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추비 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 방금 정말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일생 동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추비 씨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털어놓는 불행한 이야기를
벌써 100번도 넘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시큰둥하게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고치비 씨가 반응을 보이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오늘 오후에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뒤에 택시를 불러서 곧장 파타고니아 호텔로 갔죠. 그 호텔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런던에 올 때마다 묵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맙소사, 그곳에 가보니 호텔이 극장으로 바뀐 게 아니겠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제 딱한 모습을 보더니 다른 좋은 호텔이 있다고 일러주더군요. 전 할 수 없이 다른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호텔은 좀 멀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더군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전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호텔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랬죠. 젊은이는 숨을 한번 돌리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목욕을 하고 싶더군요. 전 호텔에 있는 비누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짐을 풀고 따로 준비해온 비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짐을 꾸릴 때 바빠서 넣는 걸 잊어먹은 게 분명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처 가게에 가서 한 개 사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군요. 호텔을 나와서 우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 비누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전 런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연히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술집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술집에서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호텔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호텔에 있는 거리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런던의 모든 것이 제게는 낯선데 꼼짝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전 집에 전보를 칠 수 있었어요. 제게 그 호텔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집에선 내일이나 되어서야 전보를 받을 겁니다. 전 오늘 저녁에 어디서 묵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은 호텔에 있고 주머니에 남은 돈은 2펜스뿐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거리에서 자야 되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고치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길고도 어색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후에야 젊은이가 침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선 제 얘기를 못 믿으시는 것 같군요. 아니네. 그럴 리가 있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언젠가 나도 어느 나라 수도를 여행할 때 내가 묵던 호텔과 거리 이름을 잊어버린 일이 있었다네. 난 그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억을 못했었지. 운이 좋게도 우린 그 호텔이 운하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그래서 먼저 운하를 찾은 다음 그 호텔을 찾았네. 고치비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조금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외국의 수도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별로 걱정을 안 했겠어요. 우리 영사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이 묶이고 보니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젊은이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일에 제 말을 믿고 기꺼이 돈을 빌려줄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밤은 꼼짝없이 이 긴 의자에서 자게 생겼습니다. 경찰관이 절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시니 정말 기쁘군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말 그의 말을 믿는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고츠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네. 그런데 젊은이가 샀다던 그 비누를 꺼내 보여줄 수 있겠나?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서둘러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비누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고츠비 씨는 젊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오늘 저녁에 호텔 이름을 잊어버리고 비누까지 잃어버렸군. 일부러 조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젊은이는 고개를 치켜들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뛰어갔습니다. 고츠비 씨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그놈을 믿을 뻔했군. 만약 비누를 보여줬다면 말이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비누를 가지고 가서 증명을 하려고 하겠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거든. 날씨가 점점 쌀쌀해졌습니다. 고츠비 씨는 공원을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다 보니 땅바닥에 하얗고 작은 상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바로 포장한 비누였습니다. 그것은 젊은이가 잃어버린 비누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앉을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츠비 씨는 급히 어두운 오솔길로 나가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고 할 즈음 그 젊은이가 공원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즐거운 사람들이 사는 찬란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파란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츠비 씨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젊은이, 잠깐 기다리게, 잠깐만. 젊은이는 고개를 돌려 고츠비 씨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띄었습니다. 고츠비 씨는 비누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나. 젊은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네. 고츠비 씨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비누는 틀림없이 젊은이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졌을 거야. 내가 방금 의자 밑에서 주웠지. 젊은이의 말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네. 고츠비 씨는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의 표시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내 도움을 원한다면 말이네. 젊은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고츠비 씨는 다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명함과 주소라네. 일주일 내로 편한 날에 돌려주게나. 아, 그리고 이건 젊은이의 비누지. 다신 잃어버리지 말게나. 이 비누는 젊은이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니까.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비누를 주우셨군요. 말을 마치자 그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전에 급히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츠비 씨는
젊은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친구군. 정말 너무 운이 나빴어. 하지만 내가 돈을 꿔줬으니 위로도 되고 기분도 좀 나아졌을 거야. 이번 일로 난 좋은 교훈을 얻은 셈이군. 다음부턴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 고추비 씨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성실한 젊은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런던에서 어디 갈 곳도 없는 다른 지방 사람을 하이드 공원의 긴 의자에서 밤을 새게 할 뻔했습니다. 고츠비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공원으로 되돌아와서 아까 앉았던 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원의 저녁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색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가로등은 아까보다 더 밝았습니다. 고츠비 씨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츠비 씨는 아까와는 다른 심정으로 의자에 앉아 눈앞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나무 그늘과 달빛 속을 거니는 불황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가득 넘쳤습니다. 공원 저편의 어지러운 세계는 어둠이 짙어지면서 더욱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찬란한 불빛은 달빛을 더욱 흐릿하게 했고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마차 소리는 공원을 더욱 고요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그림자가 다급하게 고츠비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츠비 씨는 곧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오기 전에 고츠비 씨 곁에 앉아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지팡이로 의자 주변과 밑을 더듬었습니다. 급히 뭔가를 찾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고츠비 씨는 이상해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뭘 잃어버리셨나요? 비누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녁빛은 벌써 다 사라지고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